가야 해. 싫어 말. 어서, 시간이 없어. 하지만 여기 있고 싶어. 안 돼. 1982년 가을, 전국을 선생님 열풍으로 몰아넣었던 인기 드라마 호랭이 선생님의 촬영 현장. 그곳엔 전 국민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9살 소년 김진우 군이 있었습니다. 똘망똘망한 눈망울과 똑 부러지는 연기로 천재아역이라 불리던 아이였죠. 하지만 그날 오후 촬영장의 소음과 인파 속에서 진우는 단 한마디를 남기고 증발해버렸습니다. 차에서 잠깐 낮잠 자고 올게요. 아이가 들어갔던 스태프 차량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주인을 잃은 운동화 한 짝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경찰과 마을 주민들이 산과 들을 이잡듯 뒤졌고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진우의 얼굴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협박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18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진우라는 이름이 희미해진 2000년의 어느 날 먼지 쌓인 어느 폐창고에 낡은 서랍이 열리면서 잠들어 있던 진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18년 만에 발견된 아이의 일기장. 그 마지막 장에 적힌 소름 끼치는 한 문장. 대체 진우를 데려간 사람은 누구였으며 왜 진우를 데려가야만 했을까요? 이제 시간이 멈춘 일기장을 열어 18년 전 그날의 참혹한 진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미제 사건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시작합니다. 1982년 10월 14일 경기도의 어느 한적한 소도시 초등학교 운동장. 평소라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이곳은 당시 최고의 화제작이었던 드라마 호랭이 선생님의 촬영팀과 구경 나온 마을 주민 수백 명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 인파의 중심에는 이 드라마의 마스코트이자 시청률의 1등 공신인 9살 소년 김진우 군이 있었죠. 오후 3시경 자신의 촬영 분량을 모두 마친 진우는 스태프들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유의 밝은 목소리에 현장 분위기는 훈훈했습니다. 진우는 피곤했는지 촬영용 소품을 정리하던 한 스태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삼촌, 저 너무 졸려서 우리 스태프 차에서 잠깐만 자고 올게요. 엄마 오면 깨워주세요. 그것이 이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약 1시간 뒤 다음 촬영 준비를 위해 진우를 깨우러 간 매니저는 경악했습니다. 학교 뒷마당 나무 그늘 아래 세워둔 승합차의 뒷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진우가 아끼던 캐릭터 운동화 한 짝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촬영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스태프들은 메가폰을 들고 학교 구석구석을 누볐고 포돌이 순찰차 수십 대가 학교 정문을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이 운집해 있었음에도 아이가 차에서 내리거나 누군가와 함께 이동하는 것을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차 안에는 몸싸움의 흔적이나 강제로 끌고 간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유괴 사건이라면 당연히 뒤따라야 할 몸값 요구 전화조차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촬영 현장을 드나든 외부인과 전과자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떤 단서도 잡지 못했습니다. 국민 아역 배우의 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은 그렇게 아무런 실마리도 남기지 못한 채 차가운 미제 사건의 늪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진우가 누워 자던 그 좁은 승합차 안에는 이제 주인을 잃은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적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사라진 1982년 가을 이후 대한민국은 3번의 대통령이 바뀌고 올림픽을 치르며 상전벽해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어머니 이 씨의 시간은 그해 10월 14일 학교 운동장 뒷마당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시선은 실종 피해자인 이 씨에게 가혹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아역 스타로 키워낸 그녀의 성공은 질투의 대상이었고 실종은 곧
그녀의 방임 탓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미혼모 주제에 아역배우로 애 팔아 고치려더니 천벌을 받은 거지. 이런 파렴치한 루머 속에서도 이 씨는 매일같이 방송국과 신문사를 찾아가 아이를 찾아달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협박 전화도 없는데 가출 아니냐, 단순 미아일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서서히 꺾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미혼모 가정이 겪어야 했던 사회적 냉대는 수사의 공백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진우의 주변 인물을 샅샅이 뒤졌지만 딱히 의심이 갈 만한 인물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촬영장의 스태프들과 동네 불량배들만 뒤쫓았을 뿐 가장 유력한 범죄 동기를 가진 주변인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이 결국 시간이 지난 뒤 경찰들의 허를 찔렀습니다. 그렇게 진우의 빛바랜 실종 전단지는 길거리의 쓰레기가 되어 뒹굴었고 이 씨는 매일 밤 진우의 침대 밑에 새 운동화를 놓아둔 채 18년을 견뎠습니다. 진우가 사라진 그 차가운 승합차의 뒷문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서 닫히지 않은 채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2000년 5월 대한민국은 새로운 밀레니엄의 활기와 다가올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외곽 도시개발 계획으로 철거를 앞둔 한 낡은 농기계 폐창고 안에는 18년 전의 차가운 시간이 그대로 고여 있었습니다. 창고 정리를 위해 투입된 작업자 최 씨는 구석에 방치된 녹슨 캐비닛을 옮기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캐비닛과 벽 사이 좁은 틈새에 끼어있던 해진 빨간색 어린이 책가방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진 것이었죠. 18년의 세월을 증명하듯 가방은 곰팡이와 먼지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웬 애들 가방이 여기 있담? 무심코 가방 지퍼를 연 최 씨의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가방 안에서 쏟아져 나온 물건들은 단순한 유실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8년 전 온 나라를 뒤흔들고 사라진 한 소년의 박제된 삶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발견된 물건들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3학년 2반 김진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붙은 이름표와 필통, 산수 공책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힌 사칙 연산 숙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낡은 종이 뭉치 위엔 호랭이 선생님 42화라는 글자와 함께 형광펜으로 칠해진 대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가장 깊숙한 곳,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 숨겨둔 듯한 작은 한 권의 일기장이 나타났습니다. 가방이 발견된 장소는 18년 전 진우가 사라졌던 초등학교에서 불과 10km 남짓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토록 전국을 뒤졌건만 아이의 흔적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범인의 연고지 혹은 은신처였을 이 낡은 창고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팀은 전율했습니다. 1982년 당시의 수사 기록을 뒤적이며 김진우라는 이름을 다시금 호명했죠. 80년대의 허술한 수사망을 비웃듯 사라졌던 아이가 이제는 훌쩍 성인이 되었어야 할 나이의 낡은 가방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떨리는 손으로 먼지 묻은 일기장의 첫 장을 넘긴 순간 현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9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축축한 공포의 그림자가 문장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조심스럽게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넘겼을 때 그곳에는 9살 진우의 평범하고도 반짝이는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촬영 때 대사를 안 틀려서 감독님께 칭찬받았다. 엄마가 맛있는 떡볶이를 사줬다 같은 소소한 기쁨들이었죠. 하지만 실종 한 달 전인 9월 중순부터 일기장의 공기는 급격히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일기장에는 검은 차 아저씨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학교 끝나고 나오는데 검은 차 아저씨가 또 서 있었다. 나한테 손을 흔들었다.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왜 자꾸 오지? 아저씨가 과자를 줬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 이름을 알고 있었다. 엄마랑 친한 친구라고 했다. 일기는 단순한 관찰에서 점차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아저씨가 자꾸 나를 빤히 쳐다본다. 꿈속에 그 아저씨가 나온다라는 문장 위에는 아이가 얼마나 떨면서 글을 썼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삐뚤삐뚤한 필적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실종 바로 전날 밤에 적힌 마지막 일기는 수사관들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유독 힘을 주어 눌러 쓴 탓에 뒷장까지 자국이 깊게 파인 그 문장. 오늘 아저씨가 비밀을 말해줬다. 아저씨는 자기가 아빠래. 18년 동안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단서였습니다. 1982년 당시 경찰은 아이를 노린 유괴범이나 촬영장 주변의 치안만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제 발로 범인의 차에 올라탔던 이유는 그 남자가 아이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아버지라는 이름을 훔쳐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의 수사팀은 즉시 진우의 어머니 이 씨를 소환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을 확인한 어머니는 사색이 된 채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18년 전 그녀가 아버지는 죽었다며 철저히 수사팀에게 숨겼던 그 남자. 단 한 번도 진우의 삶에 나타난 적 없던 그 존재가 사실은 진우를 집요하게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의 수사본부. 18년 만에 소환된 진우의 어머니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일기장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흐느끼다 마침내 18년 전 경찰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금기된 이름을 꺼내놓았습니다. 그 사람,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내 인생에서 죽었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비극적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그녀는 한 남자와 깊이 사랑에 빠져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남자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도망자. 이 씨는 홀로 진우를 낳았고 그에 대한 증오를 동력 삼아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진우가 호랭이 선생님에 출연하며 국민적 스타가 되자 잊혔던 그 남자가 불쑥 나타난 것입니다. 남자는 이 씨에게 연락해 뻔뻔하게 요구했습니다. 내 핏줄이 저렇게 돈을 잘 버는데 친부인 나도 몫을 챙겨야지. 아이를 내놔. 아니면 내가 아빠라고 방송국에 다 떠벌릴 테니까. 이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는 도박 빚에 쫓기던 신세였고 TV 속에서 환하게 웃는 아들은 그에게 움직이는 금고처럼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1982년 당시 수사팀은 이 남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가명을 사용하며 전국을 떠돌던 불황자 같은 삶을 살았던 데다 어머니 이 씨가 아들의 명예를 위해 생부의 협박 사실을 철저히 숨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0년의 수사는 달랐습니다. 18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과학의 힘이 수사팀의 손에 쥐어져 있었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견된 진우의 일기장과 필통을 정밀 감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문은 희미해졌지만 일기장 갈피와 필통 안쪽에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타액 성분과 상피세포가 검출되었습니다. 18년 전 범인이 가방을 숨기며 묻혔을 결정적인 흔적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어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생부로 의심되는 남자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년 전 그날 촬영장 인근에서 스태프 차량과 유사한 검은색 승합차를 빌렸던 기록을 가진 한 남자를 특정해냈습니다. 과연 그가 진우를 데려간 아빠라 주장하던 그 남자였을까요? 2000년의 기술로 추출된 DNA 유전자 지도는 이제 18년 전의 범인을 향해 서서히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1982년 10월 14일 오후 촬영 현장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스태프들의 고함 속에 섞여 한 남자가 아주 오랫동안 진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점퍼 차림에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지만 가슴에는 가짜로 만든 촬영 보조 명찰을 달고 있었죠. 덕분에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은 채 아이의 곁을 맴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만수. 그는 진우가 태어나기도 전에 도망쳤던 생부였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하루하루 연명하던 그에게 TV 속 진우는 구원줄이자 거대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내 씨를 받아서 태어난 놈이 저렇게 돈을 긁어 모으는데 왜 내가 굶어야 해? 저건 내 돈이고 내 아들이야. 박 씨의 머릿속은 이미 뒤틀린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유괴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에서 아이를 탈환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현장을 답사하며
스태프들이 어떤 차를 타고 이동하는지, 경계가 언제 가장 느슨해지는지를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스태프 차량과 똑같은 모델이 검은색 승합차를 빌려 학교 뒷마당 나무 그늘 아래 대기시켰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혼자 차로 걸어오던 9살 진우의 눈앞에 박 씨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뒷걸음질 쳤지만 박 씨가 미리 준비한 회유책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진우야, 아빠야. 엄마가 오늘 바빠서 아빠 보고 널 데려오라고 했어. 저기 봐. 엄마가 좋아하는 빵도 사놨단다. 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없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눈앞에 나타나 다정하게 말을 걸었으니까요. 일기장에 적혔던 검은 차 아저씨에 대한 공포는 아빠라는 단어가 주는 묘한 호기심과 동경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도망쳤다는 사실도, 자신을 돈줄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는 그렇게 제 발로 지옥행 승합차의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박 씨는 아이가 타자마자 서둘러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진우의 맑은 눈망울을 보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핏줄이라는 가장 신성한 이름을 이용해 자식의 인생을 낚아챈 탐욕의 질주는 그렇게 비극을 향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승합차는 촬영장을 빠져나와 좁은 국도를 따라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9살 진우는 처음에는 아빠라는 존재가 옆에 있다는 사실에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집으로 가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점점 더 어둡고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자 아이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한테 가는 거 맞아요? 길도 이상하고. 나 그냥 내려주세요. 무서워요. 다정하게 웃던 박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와 일확천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에는 이제 아들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탈출구가 도망치려 한다는 조바심만 남았습니다. 그는 핸들을 거칠게 꺾으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네 아빠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이제 엄마 같은 건 잊어. 나랑 가서 돈이나 많이 벌면 돼. 넌 내 아들이니까 내 말만 들으면 된다고. 박 씨의 짐승 같은 고함에 진우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꿈꿨던 따뜻한 아빠의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아이는 차 문을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잡이를 당기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황한 박 씨는 아이를 제지하기 위해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뒷좌석을 향해 거칠게 손을 휘둘렀고 차는 비틀거리다 비명이 섞인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길가 콘크리트 구조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공포에 질린 진우가 차 문을 열고 도망치려 하자 박 씨는 눈이 뒤집힌 채 아이를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어디가? 너 죽고 싶어? 얌전히 있어. 거친 손길에 힘없이 휘둘리던 9살. 소년의 작은 몸은 중심을 잃고 힘없이 튕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머리는 길가에 솟아있던 차가운 콘크리트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이의 처절했던 비명이 단칼에 끊겼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진우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당황하며 아이를 거세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 맑게 빛나던 진우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흐릿한 밤하늘만을 향해 멈춰 있었습니다. 야, 진우야. 일어나봐. 연기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와.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정적뿐이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빚어낸 참혹한 결과 앞에서 박 씨가 선택한 것은 참회도 병원 신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패닉 상태에서 증거를 없애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아이의 가방과 소지품을 챙겨 인근 폐창고 구석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작은 몸은 인적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 어둠 아래 차갑게 유기되었습니다. 핏줄이라는 신성한 이름으로 시작된 비극적인 질주는 그렇게 한 소년의 꿈과 생명을 앗아간 채 비릿한 피냄새만을 남기고 끝이 났습니다. 2000년 가을 시대를 풍미했던 아역 스타의 실종 사건은 18년 만에 친부에 의한 납치 치사라는 충격적인 진실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폐창고에서 발견된 일기장 속 DNA는
18년 전 박 씨의 행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또한 뒤늦게 용기를 낸 당시 스태프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촬영 보조 명찰을 달고 아이 주변을 맴돌던 수상한 남자가 있었다. 이 말은 박 씨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체포된 박 씨는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데려가는 게 왜 죄가 됩니까? 그저 같이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드러난 그의 행적은 부성애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유기한 직후에도 도박장을 전전했고 진우의 출연료가 입금되던 통장을 가로채려 시도했던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며 박 씨를 향해 서슬 펄언 일침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핏줄이라는 신성한 이름을 방패 삼아 자신의 추악한 탐욕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라 한 아이의 꿈과 생명을 자신의 빚잔치에 이용하려 한 가혹한 가해자일 뿐입니다. 박 씨에게는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내려진 순간에도 진우의 어머니 이 씨는 오열하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범인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18년 전 학교 뒷마당에서 환하게 웃으며 다녀올게요 라고 인사하던 9살 진우가 돌아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1982년의 국민 아역배우 김진우 실종 사건의 진실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호랭이 선생님의 어린 제자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낡은 일기장은 18년의 세월을 견뎌내며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그림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빠라는 말은 어린 진우에게는 설렘이었지만 어른에게는 범죄의 도구였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을 이용하는 어른들의 탐욕이 이 사회에서 사라지려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지켜봐야 할까요? 가슴 아픈 비극이었지만 진우가 이제는 차가운 산속이 아닌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평온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는 저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철학을 공유해주세요. 홍영웅의 사건 파일, 오늘은 여기서 덮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